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 상황을 보면서 뭔가 이 상황을 더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 설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단순히 극단적인 갈등에 동원되거나 혹은 거기에 너무 소진되지 않을 수 있게 뭔가 선제적으로 설명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오늘 이제 같이 새로운 정치사회 콘텐츠를 소개해 주실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정치발전소의 이사를 맡고 계신 정치현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처음 인사드려요. 정치발전소 이사 맡고 있는 정채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책을 함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게스트분들 모시고 또 좋은 정치사회 콘텐츠들 같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정치현 이사님 앞으로도 종종 같이 나와주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책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학자이자 또는 이제 저자인 엘버트 허시먼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현 이사님께 이 마키아벨리 도서관에 출연하셔서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을 때, 한번 책을 이제 본인께 선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 책을 선정하신 걸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사실 이 책은 뭐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지만, 좀 굉장히 학술적이고 좀 이론적인 책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정치를 좀 분석하고 그런 거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약간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이 책을 선정하셨을까? 물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책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정치현 이사님이 선정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 엘버트 허시먼의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정념과 이해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더 인터레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이쪽 연구를 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책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책이긴 합니다. 특별히 이 엘버트 허시먼의 정념과 이해관계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책은 인간의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나 또 이제 제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현대에 들어서 좀 잊혀졌거나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정념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현직 임상심리사로 이제 네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분명히 인간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해석을 제시해 준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개인과 사회 간의 그런 연결성을 좀 약화시켰다 이런 비판을 무시하기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사실은 심리학계에서 했었어야 됐던 거를 엘버트 허시먼이 굉장히 탁월하게 풀어낸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사실 허시먼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책을 읽으면서 경제학자보다는 이거는 정치 철학자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 현상을 단순히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좀 재해석하고 사회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념과 이해관계 이 책의 저자인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엘버트 허시먼은 사실은 지금 이제 정치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학자이자 경제사상가이자 누군가는 정치 철학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학문과 학문을 뛰어넘는 학제적이랄까요? 그러니까 분과를 뛰어넘는 학자로 워낙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넓은 방대한 어떤 분야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신선하고 창의적인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걸로 유명해서 학자들의 학자라고 불리는 굉장히 이제 대가 중에 대가죠. 사실 이 엘버트 허시먼이라는 사람의 다른 책도 뭐 굉장히 흥미진진한 책이 많지만 이 엘버트 허시먼의 이 학자만 소개해도 정말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1915년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유태인이죠. 유태인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나치가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프랑스에서 이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2차 대전이 터지자 프랑스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럽의 지식인들을 미국으로 망명시키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본인도 이제 결국은 이제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당하면서 미국으로 이제 도망을 쳤다가 다시 또 군에 입대해서 이제 지금은이라고 보면 이제 CIA의 전신이죠. OSS라는 미국 전략정보국의
요원이 돼서 다시 유럽으로 와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계은행에서 이제 그 제3세계 3세계들의 어떤 경제 개발이나 이런 거에 자문 활동을 하고 다시 이제 뭐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그러니까 이제 영화 오펜하이머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이제 천재들만 모여 있는 이런 곳에서 평생 연구를 하면서 정말 독창적인 학문의 영역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이죠. 몇 년 전에 나온 이제 엘버트 허시먼의 이제 전기죠. 반동에 저항하되 혁명을 의심한 경제사상가 엘버트 허시먼. 이 책인데 이 전기에 굉장히 두꺼운데 한 1000페이지가 넘지만 뭐 거의 이 책을 읽다 보면 20세기의 포레스트 검프랄까요? 일단 정치현 이사님께서 이 책 정념과 이해관계의 어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이 좀 얇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제가 정말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부흥하기 전에 그 17세기부터 나타난 자본주의에 대한 논변과 그 흐름을 망라하고 있어요. 사실 혼자서 이 책에 담긴 모든 자료를 막 찾아보고 이러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허시먼 덕분에 우리가 앉아서 이 짧은 책으로 300년을 훑어볼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책의 원제는 더 패션 앤 더 인터레스트인데요. 여기서 정념으로 번역된 패션은 흔히 이야기하는 정서, 감정보다 어떤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추동하는 감정적인 힘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시먼은 책에서 자본주의가 사실은 정념을 통제하는 또 다른 정념으로서 옹호되어 왔다. 굉장히 좀 낯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원래 당시에 정념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쁜 영지민들이나 노예들이 아니라 권력욕, 그런 명예욕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군주나 귀족들에게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라고 번역되고 있는 인터레스트도 그 당시 용례를 보면 관심과 열망, 이득을 포괄하는 용어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추구하기 위한 숙고와 계산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해관계가 정념을 통제한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군주와 귀족이 통치를 위해서 무분별한 정념을 통제해야 하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념을 총칭하는 언어로 이해관계가 사용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정치 체제가 변화를 하면서 이해관계가 점차 이런 그 통치나 이런 쪽보다는 물질적인 복지, 경제적 이익 이런 쪽으로 의미가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본주의적인 그쵸. 지금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차가운 어떤 그쵸. 그런 그러니까 정념과는 뭔가 다른 거. 그쵸. 그냥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사실 이런 식의 이해관계가 훨씬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이전의 세상은 지금이랑 다르게 굉장히 폭력적인 정념이 넘쳐나는 곳으로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온화한 상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온화한 상업이 이런 폭력적인 정념을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이 온화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이제 자본주의 하면 기본적으로 차가운 이미지, 그쵸.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이해관계, 탐욕스럽고 네. 약간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뭐라고 해야 돼? 경쟁적이고 좀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결투로 상대를 죽이는 굉장히 공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폐를 통한 거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온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인간의 풍부한 인격 발달을 저해한다. 이런 비판은 허시먼은 사실은 좀 불공평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자본주의에 기대했던 게 그런 인간을 제어하는 거기 때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념도 당연히 군주나 귀족 같은 지배층만의 것은 아니게 됐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복지로 논의가 한정되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사에 있어서 정념에 대한 논의는 시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허시먼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 이후에 정념과 이해관계 구별이 굉장히 희미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한테 평범한 사람들은 정념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유지 혹은 물질적인 개선만 이루어지면 정념이 충족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사람한테 무슨 명예욕이나 과시욕이나 그런 게 있을 뭐 그런 게 리가 있냐. 그런 거네요. 이해관계. 그러니까 정말 이제 현재 주류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뭔가 합리적이고 이익 추구적인 개인 이게 애덤 스미스 이후에 거의 확립되고 그 정념이 이제 뒤안길로 가버리게 되는
그래서 허시먼은 애덤 스미스 때문에 정념이 서로 겨루는 거라는 논의가 애초에 있었는데 그 논의가 아니라 다 하나의 집합체로서 서로를 뒷받침해 준다. 이런 식의 논의로 되돌아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념 대 정념이었는데 이 맥락이 상실되면서 정념과 이성의 구도가 형성되고 그마저도 이 정념은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자본주의의 어떤 승리의 역사, 자본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 이 과정의 설명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놀랐어요. 그렇게 보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자본주의를 옹호하던 어떤 강력한 이데올로기 설명이랄까요?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 형태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고 보니까 평범한 시민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현대 자본주의나 현대 민주주의에 와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념들이 발현되는데 이런 것들은 소위 우리 경제학이나 또는 정치학에서 어떻게 보면 잘 안 다루게 됐잖아요. 그냥 굉장히 다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존재들로서만 다루니까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책을 보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거랑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좀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발전소에서는 당면한 현실의 어떤 정치, 오늘날의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부분이 고민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좀 의외였다는 거였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이 책이 가지는 의미랄까요?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인간의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사실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자도 발굴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논의를 일부러 쭉 맥락을 보여주려고 서술을 한 것이라고 저는 느꼈고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이런 맥락이 좀 잊혀져 왔다 보니까 인간의 동기가 이해관계, 이익, 이득 이런 경제 영역에 좀 한정되어 있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런 고정관념을 좀 역사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동시에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얘기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느꼈어요. 근데 오늘날에 저는 비춰서도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거든요. 사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정념과 이해관계라는 틀에서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사회 갈등이 사람들의 물질적인 복지나 이익,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만 발생을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계엄 이후에 점점 더 지금 극단적으로 양측의 갈등이 굉장히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이나 집단, 뭐 계급적 이해관계 그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들고 특히 극우 집단의 출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더더욱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가 이해관계와 계급과 계급의 충돌, 20세기 초중반에 보통 설명이 되던 이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거대한 정념과 정념들의 어떤 대정념의 충돌의 시대랄까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서 다루는 정념과 이해관계 또는 그것의 개념의 변화 과정이 여러 가지를 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허시먼이 그런 식의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이 책에서. 근데 이 책에 있는 정념 그리고 이해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해 왔는가를 보면서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에 오면서 우리가 인간 내면의 너무 일부분만을 그동안 다뤄왔던 건 아닌가, 특히나 정치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좌파나 우파나 모두 그렇죠.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계급도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식으로만 좀 안정해서만 우리가 본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 좀 공동체랑 연대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거, 그럼으로써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걸 우려하면서 이제 인간 내면에 대해서 저는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영미권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최대한 다양한 시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으로서의 국가와
그리고 그 국가를 함께 일궈왔다는 자부심으로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사회 통합을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식의 주장을 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나 뭐 스티븐 스미스나 뭐 이런 정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샤 누스바움도 그렇고. 근데 뭐 저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게 애국심이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분명히 이제 과거에는 계급적 이해관계라는 틀이 성공적으로 그런 정념들을 제어하거나 뭐 사람들의 정말 말 그대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이게 왜 실패하고 있는지, 야, 민주주의가 분명히 야수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그러면 이 야수화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지, 근데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혹시 정념에 있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만약에 다시 정념을 다뤄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정념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최근 년에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 중 하나가 이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인데, 거기서 이제 저도 놀랬던 게 후쿠야마 같은 학자들도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어떤 여기서 말하면 이제 굳이 이제 정념이죠. 일단 일종의. 거기서 이제 책에서는 욕망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등해지려는 욕망이 가장 강력해지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다. 근데 결국은 모두가 서로가 대등해지려는 욕망과 뭐 정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념이 충돌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떤 정체성 정치의 요즘의 문제라든지 사회 분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계급이나 계층이나 경제적 어떤 이해관계로 정당들 간의 분포나 또는 지지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특히 한국 사회는 더더욱도 약간 계급 투표가 안 되는 그쵸. 사회니까 그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또 최근에 일어나는 각자들의 일종의 팬덤 정치와 정치 양극화, 뭐 극렬함이나 극단성이 양쪽에서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의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도 해요. 그렇게 보니까 다시 이제 이 허시먼의 이 책 정념과 이해관계에서 얘기했듯이 이 정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또는 다시 생각해 보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좀 유용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허시먼의 이 책은 굉장히 이제 이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이게 거의 70년대에 네네. 쓰여진 책이니까 여기서 지금의 모든 문제들의 답을 직접 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우리에게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한테 좀 익숙했던, 뭐 좌파나 우파나 모두에게 너무 익숙했던 어떤 차가운 경제적 이해관계의 동물로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념과 욕망이 들끓는 어떤,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작동하는, 이렇게 바라보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좀 좋을 책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엘버트 허시먼의 이제 대작이죠. 정념과 이해관계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 정치발전소의 정치현 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